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국가유공자 보훈 실무 파트를 맡아서 지금 강의하게 된 김용덕이라고 합니다. 그 체계 구성이 조금 특이할 거예요. 앞에는 조문들이 쭉 나와 있고 뒤에는 실무했던 어떤 서면들이 좀 나와 있고 가운데가 약간 설명이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취지가 행정사로 이제 그 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안 보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근거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근거법은 안 읽으면은 물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나 매뉴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든 업무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근거법을 안 읽어버리면 하나도 이해를 안 된 상태에서 하고 계시는 거를 나중에 느끼시게 돼요. 그러면 되게 혼란도 심해지고 그래서 굳이 꼭 읽어봐야 하는 법령들이 뭐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라고 해서 좀 몇 개를 좀 집어넣은 거예요. 1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연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아마 사건 수임하시는 그런 비율로 보시면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분들보다 보훈보상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률은 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요거는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거니까 기억은 해두시고요. 요즘에는 좀 만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저 밑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이렇게 사단, 재단 형태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다는 것과 고엽제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HID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네. 특수임무유공자 등 이런 분들 단체 설립 그리고 국가유공자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 제항군인회 이런 거를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제한군인회는 사업도 크게 하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투명하게 잘 된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리고 되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사업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법률은 좀 보시면서 그리고 참고하시면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병역법 그리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병역법은 사실은 기초적인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병역법을 조금 깊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군대에서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런 거를 판정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업무들도 행정사가 하고 있으니 그거로 또 한번 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유공자나 보훈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터치하고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병역법은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시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박스 밑에 참고 이렇게 개별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위에 당구장 밑에 당구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밑에 당구장 한번 보면은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의 포로가 된 자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6.18 자유상의자에 대한 준용으로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함. 이거를 그냥 저도 사실은 표기해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례를 만나봤는데 그런 존재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느 날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 이거 저기 해당한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위에 보이시죠? 동글뱅이 제일 위에 있는 그 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실은 만나기 힘들 것 같으시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만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대한민국 서울의 그 한성평윤이었던 분, 서울 지금으로 보면 서울시장이었던 분의 그 뭐 어떤 손녀 분도 만나봤는데 그 손녀분도 연세가 굉장히 이제 많으시죠. 아버지가 메가더 친구고 하여튼 그러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를 저기 찾아주는 어떤 수익 신청을 할 때는 대단히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 무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꽤 클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 힘듭니다, 이제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밑에 박스에서 위에 있는 당구장은 전투경찰 대원, 경비교도대원, 이거 왜 써놨냐면요. 개별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군대 갔다 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전투경찰, 교도대원, 교정직이죠, 그죠? 교정직에 내에서 있던 그쪽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죠.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 이건 특이하니까 향토예비군도 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민방위. 사실 뭐 향토예비군하고 민방위는 그냥 일반인이죠. 잡상인. 예비군, 실제로 예비군 그 뭐라 그러죠? 예비군 그 훈련하는 곳에 그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잡상인들 모이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가면 다 졸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사망, 여기서는 예전 거라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이겠죠, 요즘에는. 네, 이런 사람들도 개별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 요건 기억해 두시고 뒷면으로 이제 넘어가십니다. 이 페이지 가장 위에 있는 거,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유공자하고 그런 보험보상 대상자가 왜 나눠지는가? 가장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는 직접적 직무수행 교육훈련, 그리고 보험보상 대상자는 간접적 완화하여 적용,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험보상 대상자의 차이는 한 70% 정도, 보험보상 대상자가 한 국가유공자의 한 70% 정도의 비율로 저거를 받는다는 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 등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상위, 여기 상위는 다쳤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질병을 포함한다. 그리고 입거나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이 상위의 발생이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이렇게 해서일 때가 국가유공자. 그리고 밑에 거 별 2개짜리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행정사님들도 만나실 의뢰인들이 거의 보훈보상 대상자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가로 열고 재해 부상 군경이라고 일단 써놨는데 재해를 입은 부상, 재해나 뭐 이런 부상을 입은 군과 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운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뭐 훈련을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국민의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가 이게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유력 훈련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전투 체육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도 하고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이게 중간 세 번째 줄 뭐 질병, 그 상위 가로 열고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자연 발생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뭔 얘기냐면 악화된 거도 해당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 끝에 그냥 완화하여 적용. 그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위에 있어요. 사실은 상당한 인과관계. 이게 대단히 참 무서운 말 같아요. 상당한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이 대법원에서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요 말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실무에서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완화하여 적용한다라는 거고 밑에 즉 완화의 요건의 완화 상위의 경우 발병 및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악화된 경우도 인정한다라고 해서 옆에 근거 보험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해서 별표 1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짧게 표현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거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시려면은 조금 미쳐버릴 정도로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살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은 보험보상 대상자 내에서의 구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행정선생님들을 만나실 의뢰인들은 보험보상 대상자가 많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보험보상 대상자 내에서의 구분은 재해 사망이냐, 재해 부상이냐, 재해 사망 공무원이냐, 재해 부상 공무원이냐로 다릅니다. 말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재해 사망, 돌아가셨다는 거죠. 군 그리고 군대, 경찰. 그리고 재해 부상 군경. 이것도 안 어렵죠. 부상당하신 분이군요. 사망 공무원도 안 어렵죠. 부상 공무원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군경의 두 번째 박스 거기에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요하죠. 관련이 없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의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의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요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1급에서 7급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를 먼저 인지하시고 1급에서 7급은 7단계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 나누면 1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이 가장 높다, 7급이 가장 낮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정도만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우측 3페이지에 있는 요거는 제가 좀 진행하면서 조금씩 확인해 드릴게요. 요거는 너무 길긴 한데 나중에는 한 번쯤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법을 안 읽어버리면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어디쯤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예, 4페이지에서도 그 10조, 11조는 당연히 보세요. 나중에 당연히 보시고 남들이 잘 안 보는 거 한번 보려고 제 30조를 넣어놨어요. 제 4조 그러니까 4페이지 가장 밑에 30조 보이실 거예요. 이 왜 넣어놨냐면 외국인 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뭐냐면은 이거는 다시 보면 보훈보상 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발췌해 놓은 내용인데 행정사잖아요. 우리가 요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볼 때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외국인 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뭔가 팍 떠올리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 사칭 처리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뭐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애들이 대한민국이 좋아서 뭐 또 유학을 온다 이럴 때는 요런 코드를 받아야 해요. D4, 3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사들이 잘 안 하기도 해요. 모르기도 하고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외국인 학교가 있고 국제학교가 있어요. 두 개의 법이 다르긴 합니다. 두 개의 법이 근거법이 다르긴 한데 옛날에는 다른 거에 따라서 분리해 놨다가 출입국에서 귀찮다 통합해서 우리가 D4, 3라고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처리하자
있다라는 건데 외국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애들이 입학할 때가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애들이 대한민국으로 입학을 막 해올 때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이런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애가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코드입니다. 이거는 조금 고급 비자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힌트가 좀 더 나옵니다. 1항 1호, 2호에 보면은 1호를 먼저 보면은 저기 쭉 가서 외국인 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 학교. 그 지역에 혹시 외국인 학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호에는 경제자유구역, 송도 뭐 이런데, 그리고 제주 이런데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기관 뭐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걸 보시면서 뭐 여기 그 보건보상 대상자 애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외국 학교 뭐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구나.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 행정사는 그냥 외국인 애들이 K-팝이 좋아요 해가지고 대한민국 들어올 때 어떤 것을 거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는 오리지널 외국인들이 들어갑니다. 국제학교는 인터내셔널이죠. 그러니까 그 국내 애들이든 뭐 외국인이든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많은 애들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하고 들어오던, 사증 발급을 하고 들어오던, 어떻게 하고 들어오던 간에 일단 돈이 많다. 애들이 의뢰하는 부모들이. 그렇다면 수입료가 상당히 높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였는데 넘어가시고요. 5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보면 35조라고 있어요. 채용시험 등의 가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나 기타 보훈 정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채용할 때는 가점을 줍니다. 주고 그리고 기회를 몇 번 더 부여를 해요. 이거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놓은 거는 3회 지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되 이거를 가지고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어떤 좀 집이 부유한 곳이 있었어요. 강남 모처에 사시는 의뢰인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보훈보상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저 받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냥 대략만 들어봐도 신청해보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뭐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와 누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애한테 어떤 낙인을 찍는 것 같다. 그래서 꺼려지신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 어디 아파요 해서 꽝 해서 낙인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가가 그래가지고 뭐 채용을 안 해주거나 어떤 불이익한 행위를 해주거나 뭐 그런 거를 절대 못하고 오히려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어디 이런 데에는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6조도 같은 취지에서 취업 지원 신청이 있고요. 가장 밑에 72조가 있긴 한데요. 이거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6조 6페이지 72조는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다 됐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형법상의 문제가 있구나 하면은 그거 안 줍니다. 혜택을 안 줍니다. 그죠? 등급을 결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형법이라는 거는 87조에서부터 90조, 92조에서부터 101조, 103조 뭐 이런 거 하고 6페이지 상단에서 쭉 내려와서 목 보이시죠? 형법 제250조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대략 보시면은 이런 죄와 미수죄 그리고 그 미수죄까지 포함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의뢰인한테 그 혹시 형법상의 어떤 제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에서 벗어난 건 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5호 보면은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품위 순상을 하는 사람. 네, 이거 제가 대통령령 밑에다가 해놨는데 보훈보상 대상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것, 그 진상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훈보상 대상자밖에 안 됐으면서 국가유공자를 더 넘어서 뭐 되게 좋은 어떤 혜택을 달라고 막 이렇게 진상 부리고 가는 거. 자동차 등록소 가면은 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세제상 이런 게 아예 딱 써 있잖아요. 자동차 등록을 하다가 보면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훈보상 대상자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훈보상 대상자는 혜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동차 등록소에서. 그리고 그 서울대공원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국가유공자 들어가는 거 거의 뭐 공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보험 대상자가 자기도 해달라.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 협박, 기물파손. 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숭고한 정신에 따라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배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정신을 기리는 건데 그런 신체나 정신의 상해를 입고 사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폭력적인 경향으로 변해가시는 경우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막 하면서 그런 경우,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뭐 협박성 전화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죠.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6페이지 밑에 3항 그 밑에요. 그 날짜들을 잘 보십시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뒤로 쭉 가서 3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해서 2호의 제1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대략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이 뭔지와 그리고 집행이 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이 된 거로부터 언제가 지난 것,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거는 선고가 된 거예요. 집행만 유예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난 끝나고 나서 언제부터는 또 이게 대상이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거는 헛갈리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집행유예는 저도 요거를 뭐 대단히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선고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행만 유예가 된 거니까 나는 형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7페이지. 예, 7페이지 제일 위에서 시행령 42조 취업 지원 및 횟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는 3회를 말한다. 이거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그리고 시행규칙 제2조 바로 밑에 있죠. 진료기록. 진료기록이라는 것은 환자 명부, 처방 전 수술 기록, 검사 소견 기록 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뭐 이 정도는 행정사님들도 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상담하실 때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의학 쪽에 계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면 아주 익숙하실 용어지만 일반적인 행정사님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절차입니다. 쭉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더 살펴보죠. 7페이지 밑에 박스 대한민국 헌법 왜 넣어놨냐면은 39조에 우리나라는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변혁법에서 그 밑에 변혁의 의무 제3조 보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혁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후문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남자만 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병역에 따라서 남자가 의무고 여자가 선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그냥 상식으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다시 병역법 3조 4항, 2, 3항 뭐 띄어나 버렸고요. 기억하십시오.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를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좀 길게 다녀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병역을 할 수 없다. 병역을 할 나이가 언젠데 6년이나 나오나. 그러니까 좀 그거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30 몇 세 때까지가 그 군대 갈 수 있는 마지막 나이고, 그거는 36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자, 어쨌든 6년 이상 살고 오신 분들은 병무를 할 수 없네요. 11조 병역 판정 검사 요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군대 얘기가 다 와요. 그래서 신검 받을 때, 병무청 가서 신검 받을 때 신체 검사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나이가 19세 되는 해에 받게 된다. 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12조는 다 살펴보면 좋겠죠. 근데 3호, 1항 3호 보시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되어 있구나. 기억은 하십시오. 1급에서 7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군대 갈 때 병무청에서 받는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 등급. 그리고 4호 밑에 보시면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7급인 사람은 다시 또 받아야 돼요. 나중에 괜찮아졌는지 뭐 이런 거를. 근데 일단 이런 거는 기억을 상식적으로 해 두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나오네요. 7급 판정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다시 본다 이고요. 그러니까 6급은 못 간다. 7급은 좀 이상해. 다시 보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조. 그러면 어디까지 군대를 가느냐. 뭐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볼드체로 되어 있는 1, 2, 3, 4호만 좀 보십시오. 1급에서 4급인 사람. 이 사람들이 현역병,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그리고 5급인 사람이 전시근로역. 6급이 병역 면제. 선생님들 이거 뭐 전시근로역 그리고 보충역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신체 등급이 6급인 사람이 병역 면제구나. 요건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나오죠. 아까 7호였던 사람 재신체 검사 한다는 거. 그리고 18조에 원래 현역의 복무가 나와 있고 19조에 복무 기간의 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외우려고 하거나 뭐 찾아보시지도 마세요. 별 필요가 없는 내용 같은데, 육군은 아직도 이게 2년으로 되어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지금 현실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건 뭐 정책적으로 이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조금씩 내려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궁금하시면은 군에 있는 자녀가 있거나 뭐 하여튼 물어보세요. 대단히 잘 알아요. 걔네들이 제일 잘 알아요. 뭐 며칠 줄었다 다 계산하고 있죠. 현역들은. 네. 그리고 행정사한테 중요한 거 군인사법이에요. 밑에 마지막 박스에 군인사법 시행령부터 나오는데 49조 그 앞에다가 병사만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병사만. 이렇게 구분이 좀 되긴 해요. 병사와 부사관, 준사관, 장교가 구분되긴 하는데, 원래 여기서 구분이 돼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사병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조금 좀 헛갈리게 하는데, 원래는 두 개를 합친 말이 원래 사병이었는데 일반의 병사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더 헷갈릴 뿐이니까 병사라는 생각으로 여기 이등병부터 이렇게 병장님까지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군인사법 시행령 49조 병사만을 왜 얘기하냐면, 우측 9페이지 가장 위에 보면은 49조에 따라 49조에 따라 현역 복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여기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해당 안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선생님이 보면은 죄송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요구에서 요지는 그거예요. 현역 복무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역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깨우쳐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거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역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병사도 됩니다. 병사도 되고 그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좌측 다시 8페이지에서 밑에 보면 뚱뚱한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격상 결함, 직무 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뭐 직무를 포기한 사람, 도덕적 결함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군에서 갑자기 좀 아무 이유 없이 전역을 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받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행정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역 적부심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간부에 대한 얘기고요. 우측으로 다시 넘어와서 56조 보이시죠? 두 번째 박스에 현역 복무 부적합한 사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줄 친 것만 좀 볼게요. 이게 위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밑줄 친 거.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그리고 2호 바로 밑에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근무 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변태적 성격자,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군에서의 사건 중에서 군 부사관 또는 뭐 장교도 마찬가지인데 개인회생 사건이 상당히 많대요. 들었던 얘기인데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군인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하시는 법무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있거나 저기 쭉 밑에 중상, 모함,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신의가 없으면 거짓 보고하는 사람, 처벌 준 사람, 비밀인가, 비밀 취급인가, 비취증이라고 표현하긴 하거든요. 비취증. 이 비밀인가, 비밀 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 보안 적부 심사위원으로부터 부적격 받은 사람. 자, 쉽게 말해서 여기 군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내보내 주겠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신청을 행정처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보실 때 이런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넣어놔봤습니다. 네, 요런 거는 사실은 군 출신 행정사님들이 많이 하시긴 해요. 근데 그거를 또 모른다고 해서 뭐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같아요. 사건이 10페이지 넘어와서 같은 취지예요. 여기 제가 좀 써놓은 게 59조, 그리고 60조, 61조 2조, 3조, 그리고 69조 이런 형태로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등급에 대한 것과 보훈이나 국가유공자의 등급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것만 헷갈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파봐야겠다 싶으면 꼭 한번 좀 접근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블루오션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11페이지. 박스 밑에가 뭐 3개가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넣어드렸어요. 그냥 진짜 참고. 그냥 참고. 옛날에는 네, 뭐 진짜 참고예요. 학력에 대해서 고졸, 중졸, 중학교 이하, 고퇴 뭐 이런 분들의 희망 시에는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짜 그냥 참고예요. 그냥 참고. 밑에 군대 얘기를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최저 연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와 최고 연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거꾸로 그냥 쉽게 소령에서 만약에 37세가 됐다 그러면은 최고 연령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서 12페이지에서 보훈보상 대상자의 증, 이거 뭐 사진 여기 좀 프린터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 사실은 분홍색하고 보라색하고 섞어놓은 색깔이에요. 보훈보상 대상자증 이 카드는 주민등록증만한 카드고요. 뭐 어떤 뭐증 그냥 뭐 외국인 등록증 ARC나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증이 있구나. 주민등록증 같구나. 보라색하고 분홍색이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이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색깔은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밑에 살짝 써놨는데 다 넣기가 좀 컬러로 안 될 것 같아갖고 일단 냅뒀고요. 하나 더 기억할까요? 매월 15일. 네. 뭐 어떤 지급이 되는 날짜는 매월 15일입니다. 보험급여가 지급되거든요. 매월 15일 후급이죠. 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서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 문제,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아니냐의 문제, 국가유공자나 그 보험보상 대상자이냐의 문제. 왜냐하면은 맨날 다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런 젊은 애들이 많은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험보상 대상자에 관한 이 법률을 2012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 그 직접적이지 않아도 간접적이어도 이렇게 해서 완화해서 해준다. 그 얘기를 한번 인지해 보시라는 거고, 등급은 사람에 대해서 등급 나누는 게 좀 아직도 저는 좀 별로긴 하지만 1급에서부터 7급이 있고요. 그 1급에서 7급은 1급이 가장 높아요. 7급이 가장 낮고, 근데 1급에서 1항하고 3항으로 나눠지고 6급에서도 1항하고 3항으로 나눠집니다. 총 11개구나. 이렇게 뭐 그냥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등록신청서, 발병용의서, 건강보험공단 등의 입대 전 병역 관련 사항, 병역 관련 사항, 어디 아팠는 이 요지가 이거예요. 어디 아팠는지는 의뢰인이 자꾸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연 발생적인 그런 질병의 경과 속도보다 많이 안 좋아지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인정되는 거니까 원래 아팠는지, 그러니까 퇴행성이나 뭐라 그러죠, 기왕증이나 이런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숨기지 말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좀 없거나 낮을 때는 그 의뢰인들은 막 스스로가 뭐 국가유공자가 되어가지고 먼저 전화를 해요. 문의할 때부터 내가 말이야 다쳤는데 군대에서 뭐 이래가지고 전화하거든요. 국가유공자로 해서 해줘 이러는데 국가유공자는 진짜 숭고한 정신에 따라서 직접적인 국민의 신체, 재산, 국가의 안보 이런 거를 해당하는 전투태세나 실제 전쟁이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험보상 대상자라는 거를 의뢰인한테도 한번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청할 때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신청할 때는 굳이 국가유공자를 신청해달라고 하면 해주세요. 어차피 보훈위원회에서 그 보험보상 대상자 파트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의뢰인하고 다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연평해전이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그게 국가유공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훈 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이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것이나 뭐 그런 거겠죠. 보훈 정책 안에 있는 지원의 분야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으로 나눠진다.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최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신적 분야 한번 보실래요? 그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뭐 이런 거 보면 국립묘지
그 서울 현충원이나 대전 이런 데에 그 고인을 모시는 거가 대단히 큰 영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 주변에 뭐 지인의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돌아가신 분이 좀 두 분이나 계시긴 한데 장례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진짜로. 근데 어쨌든 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거나 이런 거 되게 큰 어떤 가문의 정신적인 영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전화를 할 때 임실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 저기 고인께서 임실에 계시다. 혹은 뭐 대전에 계시다. 현충원에 계시다. 이런 얘기 할 때 좀 파악을 해보세요. 아, 이게 좀 다르구나. 4.19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거기에 묻혀 계시는구나. 국가유공자로서 거기에 묻혀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슬쩍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정신적 분야 중에서 우리 그 선조를 현충원에 모셔주세요. 라는 의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계속 법률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거.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일단 저희 외할아버지도 대전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전에 이제 6.25 참전하셨던 저희 국가유공자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모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분야에서 사람들하고 의뢰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방가루 1번의 보험급여 지급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뒷면에 표 넣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뭐 살펴보시겠지만 뭐 7급 정도는 외워 놓으십시오. 그냥 나중에 35만 7천 원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게 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죠. 근데 그거를 외워 놓으시는 게 좋고,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사람을 수익률로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혀 재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6만 7천 원인가? 35만 7천 원인가? 이 정도 나오면은 7급일 때가 그렇다. 그러면은 1년에는 얼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수익을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하게 했으니 되게 수익률을 높여준 거 아니냐. 얼마를 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아치죠. 이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 재원 자체가 국가에서 조성된 국민의 혈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 같은 소리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분야에는 대신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제가 앞에 언급드렸던 법률 외에도 지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기억을 해주십시오. 의료, 교육, 취업, 대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는 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대단히 많으니까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혜택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보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밑에서 다시 국가유공자와 보험보상 대상자를 분리를 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 70% 정도 이 보험보상 대상자에 대해 지급된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 부분이 좀 다르죠. 그리고 교육 지원도 좀 다르긴 하고 의료 지원. 근데 보험보상 대상자도 6급 이상만 되면은 아이의 대학까지 다니게 해줘요. 그런 건 좀 세부적인 거라 여기 나오긴 좀 그랬는데요. 뭐 하여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아시면 좋아요. 대신 밑줄 쳐놓은 건 아십시오. 사망시 지원. 국가유공자도 사망 일시금이 나오는구나.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구나. 배우자를 합장을 하는구나. 나중에. 그리고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6급 이상일 때 자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넣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 이거는 저도 자녀가 6급 이상이면 안 되죠, 그죠? 6급 이상일 때의 자녀를 표현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국립묘지의 안장 이 부분의 합장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요.
군인묘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면이라고 보면은 여기다가 유고를 모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또 배우자를 모시는 그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함께 여기다 모셔드린다. 이 뜻으로 그냥 인지하시면 됩니다. 대부 지원은 아파트 특별 공급 신청가. 아, 좋다. 이 아파트 특별 공급 신청은요, 이거는 이거는 오래된 얘기지만 2007년도 전에는 특별 분양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SH 아파트 뭐 이런 것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옥들을 미리 매입해 놓고 그것이 분양권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투자하는 어떤 그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됩니다만, 근데 국가유공자에겐 그런 게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보상 대상자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14페이지만 잠깐 살펴보고 좀 쉬시도록 하시죠. 볼라 그랬더니 뭐 복잡하네요. 그죠? 신청 서류 1, 2, 3, 4만 먼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우측 표를 한번 그냥 보죠. 15페이지 표를 보면 이건 더 복잡하다. 이거는요, 그냥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죠. 신청인이 최초에 그 소속 기관에다가 내가 여기에서 근무했던 거 맞지? 라고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건 확인한 거를 이거 너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죠. 신청은 주소지 지청에다 하는구나. 이런 거 확 외워보세요.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에 지청에 하는구나. 그냥 쾅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그거에 따른 거는 얘네가 하면은 사실은 보훈위원회라고 이게 1에서부터 6에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있는데 뺑뺑이로 돌려요. 엄청나게 뺑뺑이로 돌려서 이게 끝나서 일단은 상위 등급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여기서 한번 딱 나온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요거를 뭐 1에서 7급 그래서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되냐 안 되냐 요거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요건이 된다라고 할 때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 요게 있는 거죠. 신체 검사만 받자. 제 글씨가 좀 엉망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보건병원에서 하네라는 거. 가까운 보건병원이죠. 그 사람의 주소지에 가까운 보건병원. 근데 여기서 보건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위원회로 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등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요건이 되냐 마냐 가지고 한번 결정이 나죠. 이것도 결정이겠죠. 여기서도 하나가 급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1급에서부터 7급까지 나온다라고 했지만 제가 11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급에서 3항까지 있고 6급에서 3항까지 있고 자 그러면은 비해당도 있다. 해당이 안 된다. 다만 보험보상 대상자다. 라는 뜻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냥 여기서는 의료 지원 정도 해주겠다. 치료. 이 정도로 해서 등급이 없는 보험보상 대상자들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결정. 총 이런 이상한 결정이 나올 때가 있는데 행정사의 업무 중에서 그러니까 의의신청, 행정심판 이건 기억해야 되죠.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 근데 이거 말고도 신체 검사에서 신체 검사 다시 해주세요. 네. 재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결정이 안 됐다 혹은 급이 낮다라고 할 때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이런 거는 혹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지고 어쨌든 신청서부터 저 가운데를 그냥 퉁 하고 그냥 무시한 거예요. 저 내부에서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중간중간 어디 갔다가 해당 부대 가서 이 사람 그 사람 맞아. 그래서 그 공상공명 뭐에 대한 그거 다 받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무시하고 이 정도로 진행해서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 기억을 해보면 신청 그리고 불복 재심 또 불복 그리고 이미 등급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사냥으로 하는 불복 이런 거가 있겠네요. 또 정 안 됐다 다시 신청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다시 신청하는 거 이게 이 신청이랑 차이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는 거 최종적으로 기각했는데 예, 예. 그러면 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거는 일단은 그냥 기본관념으로 생각해 두시고 이 시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달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장부하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이 이 등급이 나오는 거는 여기쯤일 거예요. 이게 2022년 1월일 수도 있고요. 2023년 1월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지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 버틴다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7급 아까 30 얼마죠? 예를 들어 37만 원을 해보고 몇 개월치를 그러면 받게 되는가의 차이가 좀 나죠. 저 때부터죠. 근데 이걸 계속 불복을 해서 여기까지 이겨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7급이었던 것은 신청할 때부터 해서 쳐서 다 한 번에 목돈을 한번 받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안 되겠구나 새로 신청하자 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절차가 너무 좀 장부하고 짜증나거든요. 결정도 너무 늦고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 신청하는 이 신청하는 큰 차이는 없나요? 이 신청에서 이기면은 이길 것 같으면 무조건 이 신청 행정심판 뭐 다 해봐야죠. 변호사 통해서 뭐 행정소송 뭐 다 해봐야죠. 근데 그 실무적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보훈처도 그렇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그렇고 조금 혼이 좀 많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행정기본법 제4조에 보면은 행정의 적극적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8조에 보면은 법치행정, 평등의 원칙, 구조, 뭐 10조에 보면 비례의 원칙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키는가 봤을 때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적극 행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행정심판위원회도 그렇고 보훈처도 그렇고 일단 보훈처부터 얘기하면은 사건이 들어가면 결정이 나온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근데 특히 보훈 관련이나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이 들어가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너무 늦게 내려요. 그 사건만으로 한 6개월, 1년 그냥 가요. 행정심판 상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생각해봤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벌칙종이 없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있고요. 그런데도 실제로 저렇게 명백하게 될 것 같은데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행정심판도 하시고 행정소송도 나중에 물론 행정사가 소송하는 건 아니니까 뭐 법률사무소 통해서 같이 함께 하시든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의뢰인한테 대단히 유리하고 재심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심 신체검사 이게 이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 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같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해당이 나왔다가 6급이 나오기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의견이 되게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결정하는 거는 보훈위원회가 한다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이 신체 검사하는 보훈병원에 있는 무슨 의라 그러죠? 되게 조금 하여튼 그런 의사들이 되게 좀 많은 어떤 재량권이 크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사들이 막
그런 것도 막 해요. 근육이 굳어지는 약 뭐 이런 거 한번 먹인 다음에 가서 이제 다리를 올릴 때도 방사각이나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뭐 덜 올라가게 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걸리면 큰일 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이 그게 좀 국민 혈세 말아먹는 건데 그게 좋은가 싶어요. 하여튼 뭐 상당 인과관계 요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분쟁이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뭐 우리나라 뭐 의학적 근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정 안 하는 나라로 사실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선되어야 될 문제 같아요. 하여튼 요거에 대한 취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